2025년 11월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심장부 트레이딩룸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벽부터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와 빠르게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불안한 멜로디처럼 퍼져나갔다. 그날 하루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약 3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순매도하며 빠져나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기록된 외국인 순매도 규모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이탈이었다. 붉은색 숫자들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우며 끝없이 늘어났고 매도 주문은 마치 댐이 무너지듯 멈출 줄 몰랐다. 이날 하루의 현상이 아니었다. 한국거래소의 공식 자료는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총 14조 4,5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순매도했음을 밝혔다. 이 수치는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장 전문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다. 시장이 얼어붙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의 순매도 규모 약 12조 5천억 원 마저 넘어섰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졌다. 당시 시장을 크게 뒤흔들었던 전례 없는 팬데믹과 그로 인한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라는 특수한 변수와 비교해도 2025년 11월의 이탈은 더욱 근본적인 불안감을 반영하는 듯했다. 강남의 한 자산관리 회사 대표는 연일 이어지는 고객 미팅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어야 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죠?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면 안 될까요? 언제쯤이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까요? 고객들의 불안한 눈빛과 절박한 목소리는 그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꺼내들었다.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차트가 가득한 보고서였다. 하지만 그가 데이터를 차근차근 설명하면 할수록 고객들의 얼굴에는 신락 같던 희망마저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다. 숫자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 한 중년 사업가가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묵직한 가방 속에는 투자 이민 서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이번이 세 번째 싱가포르 방문이었다. 이제는 최종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 글로벌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 파트너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400명에 달하는 한국 백만장자들이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는 바로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 세 장면, 여의도에 피말리는 트레이딩룸, 강남 자산관리사에 깊어가는 고뇌, 그리고 인천공항 출국장의 조용한 이탈은 겉으로는 서로 무관해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흐름, 즉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불안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한국 내부의 자본 또한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 투자 동향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해 11월 외국인들은 한국 상장 주식을 기록적인 규모로 순매도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이는 한국 전체 시가총액의 약 0.4%가 한 달 만에 증발한 것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같은 달 상장 채권 시장에서는 16조 2,540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순유입되었다. 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는 이러한 투자 패턴은 전형적인 위험 회피, 리스크오프 신호였다.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보다는 채권처럼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한다는 것은 시장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비단 11월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외국 자본의 이탈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외국인은 누적 기준으로 무려 40조 원에 달하는 한국 주식을 순매도하며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었다. 그러던 2025년 5월 잠시나마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다시 돌아오는 듯한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6월에는 2조 8천억 원,
7월에는 6조 3천억 원을 추가로 사들이며 매수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를 넘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언론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희망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오래가지 못했다. 8월이 되자 다시 1조 5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타나며 시장의 기대는 순식간에 식어버렸다. 9월에 5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잠시 회복되는가 싶었지만 10월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오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11월, 마침내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세가 시장을 강타했다. 그런데 2025년 11월 말과 12월 초 다시 한번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11월에 13조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도에서 12월 중순까지 3조 4천억 원의 순매수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70원대 근처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하고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조정될 때를 기다려 다시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선택적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실현한 뒤 기업 가치가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되면 언제든 다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주식 잔액은 1192조 8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월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였고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 또한 29.6%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외국인 보유 비중의 감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장기적인 추세였다. 외국 자본은 한국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모순적인 장면이 등장한다. 바로 같은 시기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공장과 생산시설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와 같이 한국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장기적으로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 물리적인 공장은 짓고 있는데 정작 그 공장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은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 이 모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외국 자본이 한국 기업의 생산 능력과 기술력 자체는 여전히 필요로 하지만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한국 금융시장에 장기적으로 머무를 이유는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장기적으로 물리적 자산을 확보하려는 투자는 늘어나지만 단기 수익을 기대하는 금융투자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다는 뜻과 다름없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한 일종의 청구권이다. 그 청구권을 포기하고 현재 현금을 선택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이익보다 지금 손에 쥐는 현금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이다. 자본은 위기가 표면으로 터져나오기 전에, 즉 모두가 위기를 확신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위기가 확실해지면 이미 늦는다. 그때는 아무리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은 확신이 아닌 단지 가능성이라는 희미한 신호만 보고도 미리 움직인다. 환율 또한 이러한 불안한 흐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반 1,3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점차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4월에는 1,339원까지 치솟았고 그해 하반기 내내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2024년 11월에는 기어코 1,400원 선을 돌파했고 2025년 들어서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은행과 서울의 국환중개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초중순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상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약한 수준의 원화 가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원화는 달러 대비 약 71% 하락했으며 특히 올 4분기에만 약 5%나 급락하는 등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었다. 환율 상승은 곧바로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입물가 지수를 보면 2025년 11월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전월 대비 6%나 상승했다. 이는 19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률이었다. 약세를 면치 못하는 원화가 수입 비용에 미치는 압력이 본격화되고 있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환율은 단순히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두 나라 경제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를 반영하는 민감한 지표다.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거나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환율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다. 미국은 인공지능, AI, 기술혁명이라는 거대한 호재를 바탕으로 성장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만성적인 내수 부진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왜일까? 시장은 환율 상승을 일시적인 이익 요인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구조적 문제의 징후로 보고 있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르고 상승한 환율은 다시 수입 물가와 전반적인 소비를 동시에 압박한다. 소비가 위축되면 국내 내수 시장이 흔들리고 기업들의 실적 또한 악화된다. 이는 다시 주가 하락과 추가적인 자본 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한번 형성되면 스스로를 강화하는 특성이 있다. 처음에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급격하게 속도가 붙으며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위험한 순환고리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었다. 단순히 외국인 자금의 이탈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대형 연기금과 장기기관 투자자들까지도 자산 배분의 방향을 해외로 돌리고 있었다. 국내 큰손들마저 자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였다. 2022년 상반기 국내 연기금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해외 증권 투자 증가액은 무려 356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248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였다. 국가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들의 유행을 넘어선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였다. 국제금융센터는 2025년 10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대형 연기금과 장기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줄여나가는 동안 국내 최대의 장기 자금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시적인 움직임이 누적되면서 한국 금융시장 전체에 구조적인 압력으로 작용했다. 금융시장 밖에서도 같은 불안한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었다. 글로벌 투자임인 컨설팅 업체 헨리앤 파트너스가 발표한 2025년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약 2,400명의 백만장자가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서 백만장자라 함은 유동성 투자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을 의미한다. 이 숫자가 얼마나 급증한 것인지는 과거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불과 2022년에는 400명에 불과했던 이주자 수가 3년 만에 6배나 늘어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영국 16,500명, 중국 7,800명, 인도 3,50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백만장자 이탈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는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유출되는 자산 규모를 약 152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자산들은 본래 국내에서 소비되고 투자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던 귀중한 자원이었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만큼의 경제 활동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미치는 심리적 효과다. 부유층의 이탈은 가장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한다. 이러한 신호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도 파급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도 혹시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나도 내 자산을 해외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간다. 그렇다면 외국 자본은 정확히 무엇을 보고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었을까? 그들은 한국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심각한 위험 신호를 감지했던 것일까? 첫 번째는 바로 성장 둔화였다. 아시아개발은행, ADB은 당시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고작 0.8%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2024년 전망치인 이 5%에서 무려 1.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수치였다. 2026년 전망 역시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더욱 비관적이었다. 2025년 성장률 전망을 1.0%로 낮췄는데 이는 당초 전망치 2%에서 1.2%포인트를 하향한 것이었다. 한국은행 또한 성장률이 1.0%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었다. 각 경제기관들에 잇따른 성장률 하향 조정은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차가운 경고였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여지는 성장이 아닌 그 성장의 내면을 이루는 질이야말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출 전선에서는 분명한 증가세가 감지되었지만 국내 시장의 활력을 대변하는 내수는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한쪽 수레바퀴만 맹렬히 돌고 다른 한쪽은 고장난 듯한 불균형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20%가 넘는 경이로운 급증세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 전체를 든든히 지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 뒤편에서는 민간 소비가 활력을 잃고 가라앉았으며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 지표인 건설 투자 역시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수의 특정 산업만이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 대다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부문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경제 지표의 장밋빛 숫자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체감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물가와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 더 커져갔습니다. 한국 경제를 옥죄는 두 번째 구조적 문제는 바로 고질적인 기업 가치 평가 구조,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그림자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은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비교해 동일한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훨씬 낮은 가치로 평가받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가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산물이었습니다.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기업을 움직이는 지배구조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외부에서는 그 속을 들여다보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오랜 시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간절히 기대했고, 실제로 정부 역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의 속도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고 미미했습니다. 수많은 말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기업에서 불거진 불공정한 합병 비율 논란은 한국 사회와 기업 문화가 얼마나 변화에 저항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투자자들에게 과연 한국 기업들이 투명성과 주주가치 존중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를 의지가 있는가라는 깊은 회의감을 안겨주었고, 변화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는 수많은 투자 기회로 넘쳐나는 거대한 풀과 같기에 한국 시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망설임 없이 더 나은 수익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다른 시장으로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이는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시장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당시 인도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었고, 베트남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제조업 투자를 흡수하며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한국이 구조적 문제에 발목 잡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주변 국가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며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 속에서 유독 한국만이 과거의 영광에만 머문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은 사실상 위기의 전조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세 번째 구조적 족쇄는 바로 심각한 인구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국가의 미래 동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등이었습니다. 동시에 사회 전체의 고령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향은 이미 현재의 경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당장 소비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며 내수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고 역동적인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의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혁신 동력이 현저히 약해진다는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과감한 시도를 할 젊은 인재들이 줄어들면서 사회는 점차 기존의 방식과 관행을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역동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무거운 장벽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이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서서히 고갈되어가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안정은 정체와 침묵의 다른 이름일 수 있었습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외국 자본은 이러한 단편적인 지표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기업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미련 없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러한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냉철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의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가 아닌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을 반영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시 경제지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과는 다른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반 투자자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과연 어떻게 피부로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일상 속에서 변화의 파고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는 최근 몇 달간 급여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깊은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변함이 없는데
어딘가 모르게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월급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주말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갈 때마다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넉넉하게 채워졌을 쇼핑카트가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어쩐지 허전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물건 몇 개를 담으면 금세 계산대로 향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와 같은 금액으로는 더 이상 같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치솟는 환율은 수입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렸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로 전이되었습니다. 커피 원두부터 신선식품까지 모든 것이 눈에 띄게 비싸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도둑이 김대리의 지갑을 털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자 좌절이 교차하는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듯 매수와 매도를 망설이며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여기서 더 떨어질까? 아니면 다시 오를까? 라는 세 가지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며 끝없이 반복되었고 이는 시장 전체를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서 이른바 자산 효과, 엘스 이펙트 역시 희미해지거나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 가치가 늘어났다고 느끼며 심리적으로 부자가 된 듯한 기분에 젖어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정체 상태에 머무르면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 효과는 사라지고 소비 역시 활력을 잃고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내수 경제는 이처럼 민감한 심리적 요인에 상당히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국내 소비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가게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국내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또 다른 차원의 고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치솟는 환율은 분명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동시에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생산 비용 또한 크게 상승했습니다. 결국 수출을 통해 얻는 이익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마진율은 예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 좋은 일만 시킨 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 이자 부담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일부 중소기업 대표들은 더 이상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심 끝에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주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인건비를 자랑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서 높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며 버티는 것보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떠나는 선택은 아직까지는 소수의 기업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 결정을 내리는 기업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조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해외 이전 결정은 일단 실행에 옮겨지면 다시 돌이키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번 떠난 생산 설비와 일자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으며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장기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안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베테랑 펀드 매니저 박 팀장은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외국인 자금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이는 그의 하루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숫자의 미묘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그의 신경은 곤두섰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할 때는 과연 왜 파는가?
그리고 매수할 때는 어느 섹터, 어떤 종목을 주목하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그들만의 숨겨진 투자 전략과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을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박 팀장의 눈에는 명확한 투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 전체를 등지고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전략적이고 선택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과감히 정리하며 마치 정교한 시계 부품을 조작하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배터리 기업,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일부 바이오 기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전 세계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즉, 한국 경제의 진정한 보석들만을 선별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국내 수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내수 중심의 기업들, 그리고 성장 동력이 둔화된 금융주와 건설주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산업들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의 선택적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를 두 개의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쪽은 글로벌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 소수의 대기업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오직 국내 수요에만 의존해야 하는 다수의 중소기업 및 내수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의 격차는 마치 걷잡을 수 없는 강물처럼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주가 지수는 소수의 초대형주들이 선방한 덕분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 뒤편에서 일반 투자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시장의 실제 온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과 늦봄의 햇살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불균형이었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기업들은 매출 하락과 수익성 악화라는 실적 압박은 물론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한 주가 하락 압력까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자산시장의 기본적인 성격과 투자 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내재적 가치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는 힘을 잃었습니다. 대신 단기적인 시장 흐름과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하는 단타성 매매와 모멘텀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합리적인 투자가 아닌 투기적인 요소가 강해진 것입니다. 유동성 자금은 특정 시장이나 종목에 오래 머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기회가 생기면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들어왔다가 작은 상승세만 보여도 미련 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자금의 움직임은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 투자 자금은 더욱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사처럼 시장은 스스로를 병들게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형성된 불건전한 시장 구조는 스스로를 더욱 강화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는 악순환의 고리는 단기간 내에 시장의 자정작용만으로는 결코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구조적 변화 없이는 이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이자 위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1470원을 넘어섰을 때 정부는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발표 덕분에 환율은 일시적으로 오름세를 멈추고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인 격일 뿐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환율 상승 압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국제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고를 동원하여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라는 근본적인 흐름이 멈출 수는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일시적으로 환율 급등세를 억제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는 있었지만 한국 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려는 핵심적인 구조적 이유들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열을 내리는 해열제일 뿐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 흐름 속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서고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며 퇴근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쇼핑몰을 찾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닐었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극장에서 최신 영화를 관람하거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번화가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인기 있는 카페들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만석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심각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통계 숫자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단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4조 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을 빠져나갔고 같은 해 하반기 전체를 기준으로 누적하면 그 규모는 충격적인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이탈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 흐름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외환시장 동향 보고서 역시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한 외환시장의 압력이 한두 달의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들이 일관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하락하는 숫자상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기대치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하고 심오한 신호였습니다. 즉, 과거와 같은 성장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묘하지만 강력한 신호를 읽어내는 소수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조용히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놓치거나 심지어는 외면한 채 이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보와 인식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양극화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역사는 늘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본, 특히 거대한 기관 자본은 언제나 일반 대중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공식적으로 선언되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갔고 회복의 기미가 미약하게라도 감지되기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돌아와 기회를 선점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비로소 시장의 위협과 공포를 인식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대형 기관 자금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모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철저하게 방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력과 분석력, 그리고 실행 속도에서 오는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은 바로 이러한 위기 신호가 선명하게 켜진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아직은 대중을 혼란에 빠뜨릴 만큼의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요하는 노란색 경고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쉬지 않고 깜빡이며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심층 보고서, 금융감독원의 월간 동향 분석, 그리고 한국은행의 엄밀한 통계 자료들까지
그 모든 공식적인 문서와 데이터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지휘에 맞춰 연주하듯이 모든 지표들이 현재 한국 경제는 위험 신호에 직면해 있다고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혹은 서울 한복판의 고층 빌딩 안에서 이름 모를 누군가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자산 배분 비율을 변경하며 더 나은 수익과 안전을 찾아 투자처를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에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매도는 단순히 위험 회피라는 하나의 신호만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또 다른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상당한 수준의 차익 실현 신호이자 일부 과열된 시장에서의 거품 제거 과정이라는 해석이 그것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월 고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하고 11월에 집중적으로 매도세를 이어가다가 12월 중순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모순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매우 일관된 하나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적 투자 전략의 발현이었습니다. 즉, 반도체와 같은 특정 기술주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얻은 이익은 확실하게 실현하되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니라 추후에 다시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오면 주저없이 재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기회를 엿보는 냉철한 투기 자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자산 컨설팅 업체인 헨리&파트너스, 헨리&파워트너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가진 2,400명의 백만장자 중 상당수는 이미 한국을 떠나 해외로 거주지를 옮겼고 나머지 많은 이들은 해외 이주를 위한 복잡한 서류 작업과 재산 정리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자 몇 명이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활력과 미래 잠재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자본 및 인재 유출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화려하게 걸린 크리스마스 장식들은 도시를 더욱 밝게 비추었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쇼윈도 안을 들여다보며 다가올 연말 보너스로 무엇을 살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증권가의 차가운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1,470원을 넘나드는 불안정한 환율 수치가 붉은색 글씨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 29.6%라는 숫자 옆에는 작지만 의미심장한 순매수 기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일상과 그 이면에 흐르는 냉정한 자본시장의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시장을 지배했던 막연한 공포는 이제 일부 영리한 투자자들에게는 기회 탐색의 신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 세계 어딘가에서 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의 방향성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신호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복잡한 유기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 어떤 신호를 읽어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오늘도 여전히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직접 체감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기록해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